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팡.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신 만점 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이 한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 진짜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만 쭉쭉쭉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근현대사, 정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파트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의 흐름들, 그 흐름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근현대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요 세 덩어리, 특히 이 개항기에서는 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 많은 사건들의 그 흐름, 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개항기를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19세기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참 밀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제가 앞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도정치 이 시기에는요, 왕권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정의 문란, 이게 지금 세금 제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럼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권의 강화, 그리고 민생의 안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정치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흥선대원군은 여러분들 대내 정책과 이 대외 정책으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내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내 정책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무엇이다? 네, 바로 왕권의 강화. 왕권의 강화, 그리고 민생의 안정, 민생의 안정 추구, 세도 정치, 소수 가문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 무너진 이 백성들의 삶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소수 가문, 세도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후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비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변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변사를 폐지시켜야죠. 네, 비변사를 폐지시키는 모습들, 흥선대원군이 펼치고 있습니다. 자,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했습니다. 바로 경복궁. 임진 왜란 때 불타가지고 폐허가 되었던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근데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잖아요. 사실 이게 돈. 그죠? 이 돈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기부금을 걷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돈, 원납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할당이에요, 할당. 그래서 원하는데 납부한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도록 그냥 강제로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원납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당백전이라고 있어요. 일당백. 이건 뭐냐면 돈이 모자르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화폐 가치가 큰 걸로 본 것이죠.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당백전입니다. 네. 야, 이게 여러분들 화폐 가치를 무려 100배로 뻥 튀기를 해놓은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낸 거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인플레이션 현상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왕권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걸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어떤 그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대전회통. 자, 대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경국 대전, 속대전. 네. 바로 조선 500년을 이끌었던 그런 법전들을 모두 다 통하겠다. 이게 통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판. 대전회통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개혁들을 다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때 중앙에 대한 어떤 그 권력이었다면 지방에 대한 권력도 손을 봅니다. 왜? 지방에서 이 소수 가문들이 주물락주물락 하는 어떤 그 권력들 손 봐야 되겠다. 그 소수 가문들이 중점적으로 있었던 그 지역이 곳이 어디였냐면 서원. 붕당 정치 서원.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 사림들이 어떤 그 근거지였잖아요. 그 근거지가 이제는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자, 여러분 서원 정리는 이미 그 앞에서 어느 왕 때 이미 봤어요, 우리가. 예, 붕당 정치 어떤 폐해를 고쳐보겠다라고 등장했던 왕이 누구예요? 영조잖아요. 그죠? 영조 때의 서원 정리,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의 서원 정리 같은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민생 안정입니다. 자, 민생 안정. 왕권화 됐으니까 이제 민생 안정. 자, 민생 안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당시 여러분 삼정의 문란이란 말이에요. 그죠? 삼정의 문란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정, 군정, 환곡인데 이 군정 있잖아요. 군정. 영조 때 왜 균역법. 그죠? 역과 관련된 거예요. 군대 가는 거니까. 그죠? 이 균역법이 쭉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 균역법의 한계가 뭐였냐면 양반은 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강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조선 후기에 점차적으로 양반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양반들도 표를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내는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들도 표를 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집집마다 다 내라. 호포제. 바로 호포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포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반호, 할 것 없이 전부 다 집집마다 표를 내도록 하는 제도. 호포제. 셉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곡.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세도 정치기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강제로 좀 줘가지고 이자를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창고를 관리하도록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사창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생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이라면,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대외 정책들. 자, 이 대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사실 이 당시에 외세가 정말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요. 외국 상인들,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좀 볼게요.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신. 자, 요게 순서예요, 여러분들. 신.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련의 외국과의 어떤 그 관계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병인 양류가 일어났던 장소,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신미양이 일어났던 장소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제너럴 셔먼홀 사건 설명드릴게요. 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는 평양. 여기는 평양.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 강화도. 여기는 강화도. 그 다음에 남현군묘 도굴 시도 사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일어났던 곳은 충청도, 예, 덕산, 예산 이쪽이에요. 충청도, 충청도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 양요가 일어난 곳은 역시 또 강화도. 자, 일단 여러분들 장소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병남씨 이게 지금 어떤 나라들과 관련된 모습이었는지 또 기억하셔야 되죠. 자, 먼저 제너럴 셔먼 사건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고요. 병인 양요는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고요. 남현군묘 도굴 시도를 했던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오페르트예요. 이 오페르트는 바로 독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미 양요는 바로 미국과 싸운, 예, 그런 전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 놓으신 상태 속에서, 와, 이게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흥선대원군 때. 그죠? 자, 먼저 제너럴 셔먼 사건 볼게요. 지금 평양에서 이제 벌어진 건데, 평양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외국 배가 들어오면 맨 처음엔 잘해줘요. 혹시 또 길을 잃었나, 또는 뭐, 식량이 떨어졌나, 이제 돌본다는 얘기예요. 잘해줬는데, 밤에 이 제너럴 셔먼호 그 선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덮칩니다. 아주 악랄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잘해주는데, 이 잘해주는 것들을 이게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 그 배와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을 다 불태워서 없앱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미국인지 아시겠죠? 네,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쳐들어왔던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평양감사였던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 이 박규수라는 인물은 이후에 이제 통상개화파로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여러분들 이게 통상개화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박규수는 지금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받아 쳐야죠. 그죠? 예. 그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박규수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양헌수라는 인물입니다. 양헌수의 그 부대가 바로 정족산성에서 이 프랑스 부대를 물리쳤던, 예, 그 일이 바로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양헌수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병인 양요는 왜 일어났냐면 당시 이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우리랑 국경선이 맞닿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는데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 그러니까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는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이 됩니다. 프랑스 신부들 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처형이 돼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프랑스가. 이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던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병인박해.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아까 제가 신미양요의 원인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병인양요의 원인은 바로 병인박해다라는 그 연결고리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 사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병인양요에서 양헌수와 정족산성 너무 중요해.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왜냐면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해 주세요. 병인양요, 양원수, 정족산성. 자, 이렇게 맞서 싸우니까 프랑스가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철수. 근데 철수할 때 무슨 짓을 하냐면 나쁜 짓을 해요. 바로 이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여러분 규장각 아시죠? 정조 때 왕권 강화 차원에서 만들었던 왕실 도서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규장각을 이 외 바깥에도 또 세우거든요. 거기가 강화도예요. 그 외규장각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외규장각 그 문서들을 가져가거나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규장각의 약탈, 외규장각의 약탈 행위가 이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병인 양요 때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엔 또 여러분들 이 충청도 이쪽에 남연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연군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파헤친 거야. 누가? 바로 이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인간이.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발상. 천박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정에 들어오면 흥선대원군 이하 그 조정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 서양인들과는 상종을 못하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결국은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더욱더 강화된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신미 양요가 되는 겁니다.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그 양원수 정족산성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신미 양요 때도 누가 어디서 활약했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어제연이 광성부에서 이 미국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죠. 정말 그 무기가 워낙 미국이 좋기 때문에 싸워서 이걸 막아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제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많은 그 당시 그 조선의 군인들이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미국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싸웠던 중에서 탈취했던 이 장수 깃발이 있어요. 예, 그걸 수자기라고 합니다. 수자기. 그 수자기를 또 약탈해가는 모습들도 이때 있더라. 수자기를 약탈해가는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신미양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도 몰아냈잖아요. 몰아낸 다음에 흥선대원이 뭐랬냐면 봐라 이것들 봐라. 이게 진짜 이 나쁜 것들이다 이것들. 이것들과 정말 상종해서 넣는다. 라고 전국에다 비석을 땅땅땅 세워요. 그 비석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척합이다. 이들과 손잡자고 하는 건 이건 매국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척합의를 전국에 세우게 되더라. 신미양요 직후에 이 척합의를 세우고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뭐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의 원인이 뭐냐? 병인 박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양원수 정족산성. 신미 양요 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제연 광성보. 피해가 뭐였느냐? 외교장과 약탈,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수자기 약탈, 신미 양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신미가 끝났을 때 척합의를 빵! 세우게 되더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요, 민생 안정이요,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물러나요. 예, 물러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흥선대원이 왕권을,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권력을 장악했던 배경은 뭐냐면 그의 아들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그래. 어렸기 때문에. 근데 한 10년 정도 해요.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왕이 20대가 된 거야. 예, 이때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10대였거든요. 이제 20대가 된 거야. 직접 왕이 통치를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최익현, 최익현의 어떤 상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는데,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두 개 겹쳐놔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건 잘 보세요. 자, 요쪽, 요게 지금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보이시죠? 자, 먼저 병인 양요부터 보면 위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정족산성이 보이고 있죠. 네, 정족산성.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양원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이에요. 광성보 보이시죠?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이 어제연이다라는 거. 뭐 하나 더 간다면 병인양 때 양원수뿐만 아니라 한성근이라는 인물도 활약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차이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잘 봐두시고 어떤 게 병인양요인지 어떤 게 신미양요인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 정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조선의 마지막 불꽃. 그 불꽃의 역할을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흥선대원군은 결국은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들어서는데, 자, 이 고종은 앞에 있었던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그죠? 예,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자, 이 다음 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대에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고종. 그 자신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노선을 가잖아요. 왜 그 앞에 있는 정부와는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고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였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걸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바꿔요. 통상을 하는, 수교를 맺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먼저, 통상수교를 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박귀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럼 좀 문을 좀 열자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 일본이 이 운요를 앞세우고 어찌 보면 위협에 가한 거죠. 위협에 가한 거죠. 이 운요 사건 터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수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은 바로 일본과 체결했던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에요. 근대적 조약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나라 대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을 보면 조항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 너무 일방적이더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평등한 그 조약의 내용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이렇게 불평등한 일방적인 어떤 일방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내용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해안 측량권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해안을 마음껏 측량할 수 있는 해양 측량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외법권이 있습니다. 치외법권. 치외법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이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혼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일본 법에 의해서 혼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행패 부린 일본인들을 우리 법에 의해서 제어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강원도 조약을 우리는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강원도 조약의 역사의 의의는 뭐냐면 일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드디어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바다에 처음으로 우리가 발을 담궜던 사건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입장들이 나뉘어지겠죠. 자, 크게 두 입장들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열렸으니까 빠르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개화파. 이 개화파 세력들 빠르게 받아들이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다 라는 위정척사파들.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들. 그러니까 위는 뭐냐면 호위하다는 얘기죠. 뭐를 바른 것을 호위하고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는 뭐냐면 성리학적 질서. 사악한 것은 서양 세력들, 서양 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화와 위정척사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건 중심 세력은 개화 세력들이에요. 개화 세력들. 왜? 집권 세력들이 이렇게 문을 연 거니까. 네, 이게 원래 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 집권 세력은 지금 이쪽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개화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데 이 개화파 안에서도 조금 성향이 좀 나뉘어요. 자,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 온건한 세력들과 급진 세력들로 좀 나뉩니다. 네, 온건파와 급진파. 뭐 이거야 뭐 어느 조직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천천히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반면에 빨리빨리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 개화파도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뭐 그 대립이 이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로 이 개화파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냐면, 이 개화를 진두지휘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혁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맨 처음에는 뭐 좋았어요. 온건이나 급진이나 나누지 않고 이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펼쳐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항 직후에 개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라면 좀 뒤로 가서 1894년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그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곳이 군국기무처예요. 자, 통리기무아문과 군국기무처 다르죠, 여러분들? 예, 다릅니다. 하지만 두 조직 다 모두 개혁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기구. 개항 직후에는 통리기무아문, 1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자, 그럼 통리기무아문은 어떤 것들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군사력이더라는 거예요. 이 군사력. 자, 그래서 신식 군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별기군. 참 이게, 특별한 어떤 그 기계를, 다루고 있는 그 군인들이란 얘기죠. 이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이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건 또 일본이에요. 일본. 자, 별기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지금은 봐도 이들은 참 예스러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그냥 월급도 잘 받고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기계를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신식 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별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90군대 있잖아요.
조선 후기 중앙군을 우리는 5군영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훈련도감부터 임진왜란 휴전기에 훈련도감부터 하나씩 만들어 5개의 군영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가 되면 그 조직이 바로 90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5군영을 이 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더라라는 거. 자, 신식군대 만들었고 90군대는 축소시키는 모습들.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주려면 보고 배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요. 자, 먼저 청나라에는 뭘 보내냐면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요거 사실 이제 무기 제조 이와 관련돼서 좀 보내신 건데 나중에 갔다 와서 기기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기 만드는 창고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냅니다.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네, 조사시찰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는 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90군대는 정리하고 신식군대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 자, 이게 이제 온건개화파와 이 급진개화파가 초기에 이 개화파가 펼쳤던 개화 정책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 지금 신식군대 별기군은 만들고 90군대는 지금 축소시켰다.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90군인들이 불만이 많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정리해고잖아. 정리해고. 당연히 불만 많죠.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90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다? 그걸 바로 이모년, 이게 82년도에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이모군란은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왜냐하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조정이 청나라에 SOS를 보냅니다. 이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이 군인들의 난을 진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특히 외교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너희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구나. 알았어. 가서 도와줄게. 이건 선의의 마음이야. 그냥 받아만 주면 돼. 절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청나라에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 청나라에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조약을 맺는데요. 그 조약을 우리는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조청상민,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의 그 상인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협정, 장정을 체결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라는 건데,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내지무역. 내지무역이 가능토록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82년도잖아요. 그죠? 이 82년도 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띠와 중요하냐면 이게 76년도예요. 강화도 조약이 이게 76년도 체결이 됩니다. 이 76년도에서 바로 이 82년도, 여기 지금 82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82년도. 이 82년도 라인. 요 라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분들, 우선 거류지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항장 밖을, 그러니까 이 당시 거류하고 있는 그 부산이었잖아요. 이제 지금 강화도 조약으로 여러분들 어디가 문을 여냐면 부산, 그 다음이 이제 원산, 그 다음에 인천이 이게 차례로 문을 열 거예요. 근데 우선 부산이 문이 열렸어. 개항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항장이 이제 거류지가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거류하고 있는 그곳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계양장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면리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벗어난 내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내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6년부터는 여러분들 내지 무역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내지 무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 강화도 조약 내용 중에는요,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허허이, 이런 큰일 났네.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관세가. 이게 바로 82년도, 76년도와 82년도를 잇고 있는 요 공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요 공백. 여긴 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청상민 수릉 무역장려이 체결된 이후부터는요, 내지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요 아래.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또 미국과 체결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체결했잖아, 지금. 그죠? 이러니까 이제 미국과도 수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과 수교할 때는 관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관세 조항도 허용이 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 즉 76년도 그리고 이모군란 이 벌어졌던 요 82년도 요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모군란이 벌어졌던 82년도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 다른 어떤 그 변화를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르게 된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이모군란. 이모군란에 일어났던 그 군인들의 난을 청나라가 진압해 준 대가. 그 대가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됐죠? 청나라만 준 게 아니에요. 네, 일본도 항의합니다. 이거 뭐냐? 지금 말이야, 우리나라 그 공사관, 일본 공사관에 지금 이 조선인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행패를 부렸다, 이거. 배상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못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라고 해서 일본 군대도 들어와요. 일본 군대도. 자국의 공사관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어떤 명분하에 일본 군대도 들어와요. 왜냐면 이 별기군, 일본에 의해서 지금 진도 지휘됐기 때문에 구식군들이 안 좋아했겠죠, 일본을. 그죠?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한 거예요. 일본 공사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우리가 우리를 지킬게. 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지요. 자, 그러면서 체결된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우리는 제물포 조약이다. 그것을 우리는 제물포 조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물포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본다면 바로 군대의 주둔을 허용했다는 거.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 이미 들어왔고요. 제물포 조약에 일본 군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함께 주둔하고 있는, 이게 아니 외국 군대가 한 나라만 들어와도 뭐지? 왜 저러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나라의 군대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의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화파 중에서 일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발끈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급진개화파가 바로 이러한 온건개화파의 어떤 이런 노선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자,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이 개화파의 어떤 노선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반면 개화파 안에서도 지금 급진개화파가 이렇게 온건개화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바로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8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아까 지금 설명드렸지만 누가 주도했냐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 다음이 서광범, 서재필, 이런 젊은
정말 이들의 평균 나이가 20대밖에 안 돼요. 진짜 젊죠? 이런 젊은 급진개화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했냐면 우정총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정총국을 오픈하는 거야. 근대적 어떤 그 개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우정총국을 오픈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불이야! 불을 딱 붙이면서 혼돈에 빠진 현장에 급습을 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을 딱 처단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여기 지금 박영효인데, 네. 정말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건 이 당시 어떤 백년전 신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는데 여기에 3일을 못 가요. 3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3일천하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일 동안 참 많은 개혁안을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14개조 개혁안. 14개조 개혁안. 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와우,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와요. 이야, 이게 진짜 이들은 정말 이 신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게다가 이 재정을 왕실 재정, 국가 재정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하자.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 호조는 여러분들 알죠?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지금의 재정경제부 역할을 했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 호조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혁안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분제 폐지는 정말 백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갑신정변 역시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예, 청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모군란도 그랬고, 이모군란도 청이 진압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갑신정변도 그랬고, 모두 다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느낌 오시죠? 와, 야, 이게 지금 진짜 이모군란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구나 라는 거 다 진압해 줬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갑신정변이 결국 진압이 됐는데, 이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일본군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해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일본이 이제 이때 공사에 불타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게 신축공사비를 내놔라, 배상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 체결했던 조약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죠? 일본과 체결한 거.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뭐죠? 한성조약이에요.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시험 선지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사실은 이 갑신정변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고종과 그의 아내 명성황후죠. 이 두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창덕궁, 이 창덕궁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이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이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전면전 벌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이들이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 텐진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철수예요. 철수. 양군이 철수하고 혹시 들어오게 되면 상대 측에 통보한다.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거 이제 10년 뒤 1884년, 10년 뒤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왔고 이걸 통보를 하죠. 일본 측에. 일본 군대도 그래서 또 들어오고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고 나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어쨌건 간에 갑신정변은 소수의 엘리트들,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양반집 자제들이 일으켰던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에요. 예,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소수의 엘리트들, 이 위층, 이 위지배층이 주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건. 그런데 결국은 이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래서 10년 뒤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모곤란, 갑신정변 그 모습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곤란입니다. 자, 이모곤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운영궁이 지금 흥선대원군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자, 이 군인들이 지금 이 선해청 당상 민경원 지금 차별 주고 있는 곳. 월급 제대로 안 줘. 그런 어떤 그 대표자야. 여기서 습격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운영궁에서 흥선대원을 만나고 이후에 창덕궁, 명성황후 잡으려고 간 거예요. 명성황후가 지금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모습들, 나중에 청나라 와서 진압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이모곤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신정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우정총국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창덕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중에는 결국은 일본군과 함께 빠져나가게 되고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정말 이 스펙터클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모습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격변기가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